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군사력 최강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군사 전문가로 활동한 이 남자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서 2번, 3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국 군사력의 성장은 동북아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미쳤다는 말만 나와서 결국 이 남자는 그만 인정하고 말았다는데요. 이 남자가 무엇을 봤는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이요? 그 조그만 나라 말씀이신가요? 제가 전시회 참석 일정표를 받아들고 처음 했던 말이에요. 커피 한 잔을 책상에 내려놓고 그날 받은 문서를 대충 훑고 있었죠.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부스는 메인에 위치해 있었고 늘 보던 무기 회사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하나의 이름이 있었죠. 사우스 코리아. 그 이름은 제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갔을 정도였어요. 저는 러시아 국방전략연구소에서 27년째 근무 중인 군사분석가예요. 세계 각국의 무기체계와 전략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관심 밖이었어요.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오르내리는 건 익숙한 뉴스였고 저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작은 나라,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 자체 기술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전시회도 딱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몇 가지 무기 비교하고 트렌드 확인하고 돌아오면 되는 그런 출장일 줄 알았죠. 전시회 첫날이었어요. 파리 근교의 거대한 박람회장은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로 북적였고 저는 예상대로 미국, 유럽 기업들의 발표 세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 이스라엘의 라파엘, 독일의 라인메탈. 기대했던 무기들이 줄줄이 등장했고 저도 익숙한 얼굴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사실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마주쳤죠. 3번 홀 구석에 자리한 한국방위산업청의 전시 부스였어요. 부스는 꽤 정돈되어 있었지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어요. 중심에서도 벗어나 있고 어딘가 조용했죠. 그런데 중앙에 실물 크기의 K9 자주포 모형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방산 생존에서 우월성까지.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어요.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또렷한 영어 발음을 가진 한국인 남자였고 명찰에는 이정훈 ADD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방산 기술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관심이라기보단 요즘 한국이 무기 수출을 좀 하긴 하더군요. K9이나 K2 같은 거 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최근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K9 자주포는 현재 8개국에 수출됐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슬쩍 웃으며 물었어요. 그 정도 수출이면 실제로 몇 문 정도 쓰고 계신가요? 300문 정도? 그는 아주 담담하게 웃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한국군은 K9 자주포를 3,100문 이상 운용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선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라는 생각이 맴돌았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3,100문? 유럽 전체가 보유한 자주포 수량보다 많잖아요? 그때 그는 말했어요. 의외로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전시용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비한 무기 체계를 구축해 왔거든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가정한 무기.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생존이 걸려 있거든요.
그 짧은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단지 방어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스 옆에는 K2 전차 시뮬레이터 체험 공간이 있었어요. 기술자가 직접 안내해주겠다며 저를 초대했죠. 처음엔 솔직히 좀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건 보통 보여주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조작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디지털 인터페이스, 조준 시스템, 반응 속도. 전차의 움직임이 어찌나 현실감 있던지 마치 전장 한가운데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T-14 아르마타 못지않은데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옆의 한국 기술자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나올 때쯤 제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흥미가 생겼습니다. 정말 흥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우연히 한국 대표단 한 명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그가 바로 박지후라는 젊은 방산 엔지니어였죠. 그와의 대화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어요. 전시회 소감, 유럽 무기 트렌드 같은 얘기들이었죠. 그러다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무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까지 위협받는 나라라고 보기 힘든데요. 그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북한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방이 강대국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생존의 언어예요. 그 짧은 말이 정말 뭔가를 울렸어요. 그건 단순한 기술자의 설명이 아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어떤 마음으로 무기를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다시 그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생존의 언어예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무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단순히 성능이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는 질문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이 바로 제 오만을 흔들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파리 시내의 조용한 불빛이 창밖으로 번졌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낮에 들었던 그 수치들, 봤던 무기들, 그리고 박지우 엔지니어가 했던 그 한마디. 기술은 생존의 언어예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고 동시에 무언가 새롭게 열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입력한 검색어는 이것이었어요. K9 자주포 대 M109A6 팔라딘. 미국과 한국의 대표 자주포 비교였죠. 놀랍게도 K9 자주포는 속도, 정밀도, 기동성 면에서 미국 팔라딘보다 앞서는 항목이 많았어요. 그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상당했어요. 그제야 저는 그 3,100문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한 수치였단 말이야? 믿기지 않았지만 자료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수출국 리스트를 확인해 봤어요. 노르웨이, 폴란드, 이집트,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놀라운 건 폴란드였어요. 그 나라가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실전성에 대한 신뢰라는 의미였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실제로 전면전을 염두에 둔 무기만을 선택하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오만함이 또 하나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시회장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국 부스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K2나 K9이 아니라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실물은 아니었지만 3D 모형과 내부 설계도 항전 시스템 영상까지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박지우 엔지니어가 또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제 시뮬레이터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놀랐어요. 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KF-21 한번 보시죠. 자부심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살짝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완전히 한국 기술인가요?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엔진과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가져왔지만 설계와 시스템, 항전 장비는 저희가 만들었어요. 특히 AESA 레이더는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AESA 레이더요? 그건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미국도 동맹국에게는 그 기술을 쉽게 넘기지 않거든요. 그걸 한국이 직접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게 가능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F-35 같은 전투기를 들여오고 싶어도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무기를 쓰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이미 졌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율이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권의 문제,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미사일 관련 부스를 찾아갔어요. 현무 시리즈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 전까진 솔직히 한국이 미사일 개발을 한다고 해도 북한 대응용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무5의 사거리와 기술 스펙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현무5 사거리가 3000km 이상이고요.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발사 준비가 빠르며 정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신 한국군 관계자는 굉장히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중국 본토, 러시아 동부, 일본 열도, 대만, 동남아 일부. 이 모든 지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정도면 전략 미사일 수준 아닌가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핵을 탑재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억제를 원하지 파괴를 원하진 않으니까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강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걸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태도. 그 안에 담긴 철학이 느껴졌어요. 호텔에 돌아온 저는 다시 포탄 비축량을 확인했어요. 155 포탄 360만 발. 105 포함하면 약 700만 발. 그 숫자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 준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몇 달 동안 전면전을 버틸 수 있는 물량이었어요. 프랑스 출신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한국의 포탄 수치는 평화를 위한 예비군이 아닙니다. 그건 전시의 실전으로 쓰기 위해 준비된 전력이에요. 그날 밤 저는 미국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제목은 코리어즈 밀러테리 허라이전.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요.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닌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러시아 내부 군사 보고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봤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명령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판단과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자립적인 방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 다음 날 국제방산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주제는 2030년 아시아 태평양 군사 균형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북한만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며 미국의 전략 자산 수준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가도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한국의 무기 체계는 국민이 밀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무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의도를 만든 거였어요. 박지후 엔지니어에게 그날 밤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발표 들었어요. 제가 뭘 몰랐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많이 들으셨네요. 사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어쩌면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던 그 밤 창밖 파리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안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낮에 들은 숫자들, 봤던 무기들, 그리고 박지우 엔지니어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기술은 생존의 언어예요.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웠어요. 수십 년간 군사 분석가로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포탄 수치에 집중했어요. 그 수치가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155포탄 약 360만 발. 105포함 시 총 약 700만 발.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 기대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재고 수준이 아니었어요. 실제 전면전을 몇 달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물량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저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랫동안 실제 전쟁을 가정하고 체계를 만들어 온 나라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번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역으로 향했어요. 해군 전력 부수였어요. 한국 해군에 대해선 사실 거의 몰랐거든요. 잠수함이라고 해봤자 일본, 미국 수준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전시된 장보고 3 잠수함의 모형과 3D 내부 구조도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디젤 전기식이라 소음이 적고 은밀성도 뛰어나며 장거리 작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러시아에서 오셨습니까? 돌아보니 단정한 해군 제복을 입은 한국 군인이 서 있었어요. 계급은 대령이었고 명찰엔 김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전략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해군이 조용해서 좀 의외셨죠?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 말 자체가 조금 도발적이기도 했고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았거든요. 네, 디젤 추진 방식이라길래 솔직히 구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오해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요, 조용한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손가락으로 잠수함 모형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감추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강하게 다가왔어요. 존재를 감춘다는 개념 자체가 한국의 전략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미국의 핵잠수함도 추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김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리로는요. 저희가 지난 20년간 매달린 건 바로 그 정숙성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또 하나의 벽이 무너졌어요. 한국은 해군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김대령과의 대화를 곱씹었어요. 그의 말투는 감정이 거의 없었지만 그 안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존재를 감추는 무기. 그 말은 잠수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전략이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박지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도현 대령을 만났습니다. 한국 해군이 조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대령님이 말씀하셨다면 거의 다 들으신 셈이에요. 다음 날 마지막 일정이었어요. 전시회장 안에서 비공식 전문가 토론 세션이 열렸는데 그 주제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포스트 우크라이나 시대의 군사 균형. 미국, 유럽, 아시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들 중 한 명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역 방산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글로벌 방위 산업의 핵심 국가이며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감정이 흔들린 사람 그리고 기존의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박지후, 김도현 대령과 함께 파리의 작은 바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김 대령이 한 말은 또 한 번 저를 멈춰 세웠어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70년간 만들어진 방어의 결정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했나요? 박지후가 조용히 답했어요. 그렇지 않았던 대가를 우리는 이미 겪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깊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강해져 왔는지를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니까 가슴이 묘하게 쿡 하고 찔렸어요. 그동안 한국을 작은 나라, 미국의 의존적인 국가라고만 생각해 왔는데요. 이젠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서울 도시가 아니었어요. 방어의 결정체였어요. 김도현 대령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서울은 도시가 아니라 70년 동안 만들어진 방어의 결정체입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방어 시스템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지하 도시 전체가 위기 발생 시 자동 방어 모드로 전환된다네요. 고속도로는 전시의 활주로로 전환할 수 있고요. 벙커, 탄약 저장소가 수도권 전역에 분산되어 있대요. 민방위 훈련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매뉴얼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도시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동안 한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나라였던 거예요. 잠수함 하나 한국의 철학 전체를 담고 있었어요. 장보고 3 잠수함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디젤 추진이라는 말에 제가 처음엔 깔보듯 웃었는데 지금은 부끄러웠어요. 그 잠수함은 보이지 않게 싸우는 무기, 존재를 감춘 무기였어요. 제가 확보한 유럽 정보기관 보고서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장보고 3는 NATO 잠수함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은밀성을 자랑하며 미 해군의 작전 중 실제 추적을 피한 사례가 존재한다. 미국조차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곧 한국이 핵무기가 없어도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국가라는 뜻이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눈에 띄는 걸 원하지 않았고 대신 사라지는 법을 익힌 나라였어요. 수치가 아니라 전략으로 보는 한국.
저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현무5, 그리고 장보고 3까지 전부 다시 정리해봤어요. 그 결과 알게 된 공통점은요. 대부분 국산화율이 높았고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위기 발생 시 즉시 운용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쇼룸이 아니라 워룸이었어요. 프랑스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전시장은 쇼룸이 아니라 워룸이다. 그들은 무기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쓸 준비가 된 무기를 만든 거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까지 모두가 인정한 한국. 그날 밤 저는 미국 CSIS의 보고서를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유지를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 보고서 중 일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명령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전략 시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세계를 옛날 시선으로 보고 있었구나. 그럼 나는 왜 몰랐을까?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가만히 창밖을 보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한국을 몰랐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작은 나라니까, 한반도에만 집중하니까, 과거의 식민지였으니까, 미국에 의존한다니까. 그런 이유들로 저는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건 분석이 아니라 선입견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다시 봐요. 지금의 저는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의 전략을 가진 설계자예요.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기억과 생존의 철학을 무기로 만든 거예요. 박지우 엔지니어가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가장 강해져야 했어요. 그 문장이 그 어떤 데이터보다 강력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본 진실을 담은 고백에 가까웠어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한국은 무기보다 더 강한 것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철학입니다. 한국이 남긴 가장 인상적인 말들. 보고서를 쓰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있었어요. 박지후 엔지니어가 말했죠. 기술은 생존의 언어예요. 김도현 대령의 말도 잊히지 않았어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70년간 준비된 방어의 결정체예요.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전략 자산입니다. 그들은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의 축이에요.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요.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걸요. 그 준비가 수십 년간 이어졌고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의 총합이 된 거예요. 출국 당일 아침 박지후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경외심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작아도 가볍지는 않아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 저는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나는 이제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작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거대해졌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함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과 철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